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3주간의 진통 끝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6.3 지방선거 뒤에 통합을 다시 추진하겠다면서 당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합당 논의가 사실상 무산될 거란 기류는 오전 의원총회에서부터 감지됐습니다. 2시간에 걸친 난상 토론에서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추진하는 건 어렵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진정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해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는 저녁 8시에 소집된 긴급 최고위원회의는 1시간도 안 돼 마무리됐고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도 직접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방선거 전에 조국혁신당과 합당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달 22일 합당을 깜짝 제안한 지 19일 만입니다. 정 대표는 합당 제안이 오직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충정이었지만 당 안팎에서 많은 우려를 낳았고 통합을 통한 상승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찬성도 애당심, 반대도 애당심이라며 통합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당원들에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조국혁신당 당원들께 사과드립니다. 다만 완전히 문을 닫은 건 아닙니다. 민주당은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를 만들고 혁신당의 통합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만약 혁신당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지방선거가 끝난 뒤 해당 기구를 중심으로 통합 논의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조국 대표에게도 기자회견 직전 직접 전화해 설명했는데 혁신당은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야심차게 꺼냈던 합당 제안이 불발되면서 정청래 대표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모두 상처만 입었다는 평가입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깜짝 제안한 건 지난달 22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 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위원들도 몰랐던 전격 합당 제안에 절차적 논란이 불거졌고 실익에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이 정 대표의 독단적 의사결정 방식을 문제 삼으며 내홍은 시작됐습니다. 특히 미략, 나눠 먹기 불가 등이 담긴 민주당 핵심들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포착되면서 당내 갈등은 점차 격화됐습니다. 2인자, 3인자들이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꾸어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이재명 대표에게 독서를 쏟아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합당 논의의 무게중심이 초반에 절차 미흡에 쏠렸다면 점차 권력 다툼으로 바뀐 겁니다. 여기에 합당 절차 시간표 등을 담은 대외비 문건을 당 차원에서 만든 사실이 알려지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밀당을 한 겁니다. 합당 미략이죠. 전적으로 대표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친정청래계 이성윤 의원이 추천한 2차 종합특검 후보자 전준철 변호사 이력도 논란이 됐습니다. 전 변호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정 대표는 합당 명분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내세웠지만 외부에는 당권 투쟁만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모두 상처만 입었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설 연휴 이후 본격화하는 지방선거 국면에서 정 대표가 갈등을 봉합하고 당내 신뢰를 기반으로 장악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전두환, 노태우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고성국 씨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습니다. 시당 윤리위원회는 어제 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윤리위는 고 씨가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직 대통령들을 미화하고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옹호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해당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뒤 고 씨가 열흘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가 의결 없이 제명 처분이 내려집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다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그 의제를 꺼내는 것 자체가 분열의 씨앗이 된다며 미래로 가자고 강조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선 변화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윤어게인과 같이 갈 건지 3일 안에 답하라는 유튜버 전한길 씨 질문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제법 단호하게 받아쳤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장동혁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계엄과 탄핵, 절연과 부정선거 등 자신은 입장이 변한 적 없다면서 과거 문제보다는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대표의 언어로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강성 지지층 입맛에 맞는 말을 쏟아내던 과거와는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됩니다. 자꾸 의제로 올리는 것은 결국 분열의 씨앗을 계속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지도부에서 가장 오른쪽으로 평가받는 김민수 최고위원은 더 선명한 변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우리 당은 윤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넉 달도 채 안 남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도부가 슬슬 중도 확장을 시도한다는 평가인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앞에선 절연, 뒤에선 포옹이라며 비꼬았고 당내 소장파에서도 진정성이 없다, 변검이냐 등 냉소적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윤어게인 리더십으로는 어떤 공직선거에서도 필패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잇따라 제명한 이른바 징계 정치는 공천 삿바 싸움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당은 인구 50만 명 이상 지역의 기초단체장은 중앙에서 공천하기로 했는데 친한계 의원 지역구가 꽤 포함된 데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의 영향력을 줄이는 거라는 의심이 나옵니다. 제명할 수는 없을 거고 서울시당 위원장 갖고 시비를 걸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지도부가 노선 변화 움직임을 내비쳤다는 건 당 내부 정비가 이뤄졌다는 자신감과 함께 지방선거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전후로 더 확실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세입자 낀 집을 무주택자가 살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최장 2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5월 9일 전에 매도 계약을 한 다주택자가 계약 이후 4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잔금 절차까지 마친다면 양도소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연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정부가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퇴로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우선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이른바 세입자 낀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완화입니다.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에 있는 집을 산 사람은 2년 동안 매수주택에 직접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주택자가 팔려는 집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을 처분하고 싶어도 사려는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시장에서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세입자 낀 집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최장 2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단 매수자는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기존 세입자가 중간에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고 투기 수요도 막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상황을 감안해서 그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그 임차 기간이 다만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오는 5월 9일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의 보완 대책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애초 예고한 3개월에서 한 달을 더 늘려 4개월을 말미로 주기로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이 통상 넉 달이란 점을 고려한 건데 그 외 다른 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전제로 계약 이후 6개월 내 잔금 완료라는 중과 면제 조건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향해 당근과 채찍을 함께 꺼내든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등록 임대 사업자에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계속 주는 건 문제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서. 근데 일정 기간이 아니고 그것도 무제한으로 100년이고 1000년이고 또 중과도 안 하고 그건 좀 문제가 있죠. SNS를 통해선 임대 사업자들이 소유한 서울 아파트 42,500호만 양도세 중과를 피해 풀려도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거란 취지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다만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갑자기 없애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규정을 폐기하거나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경제 속보입니다. 취업자 증가 폭이 1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1월 취업자는 2,798만 6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0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 재작년 12월 5만 2천 명 감소한 뒤 1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입니다. 보건복지업이 18만 5천 명, 운수창고업은 7만 1천 명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은 10만 7천 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은 9만 8천 명 감소했습니다. 제조업은 2만 3천 명, 건설업은 2만 명 줄었습니다. 민주당은 집값 안정화라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이라 불리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전담 기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종합 감독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영장 없이도 민감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며 사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정청 고위급 협의회에서 부동산 감독원의 조속한 설립에 뜻을 모은 지 이틀 만에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부동산 감독원은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국무총리실 산하에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 투기 같은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겁니다. 반칙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투기 세력의 놀이터가 되었던 감독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다주택자 때리기도 효과를 보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요인을 끊어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울 동남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1.9로 최근 2주 연속 하락해서 21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 감독원이 영장 없이도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 민감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며 국민 사생활을 감시하는 빅브라더 법으로 전락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름만 감독일 뿐 실제로는 상시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결합한 초강력 권력기구에 가깝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근본 대책도 없이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는 등 편가르기에만 골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SNS로 툭 던지는 압박은 정책 효과도 없고 정부 신뢰만 훼손합니다.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부동산 공방 2차전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민주당 정부만 되면 수요 억제책을 펼쳐 부동산이 폭등한다고 지적했고 정부는 이재명 정부가 이제 임기를 시작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요 억제를 위주로 하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을까? 잘 안 보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6개월 정도 지난 건데요. 맞아요. 놓고서 조금 더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반기 법안 처리,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부동산 감독원을 띄웠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재산권 침해 소지 등을 두고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 임대주택 혜택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연일 밝히면서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간 이 제도는 정권에 따라 혜택을 줬다가 뺏기를 반복해왔는데요. 정부의 압박이 오히려 임대차 시장 불안을 키울 거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등록임대 사업자가 각종 세제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하지만 집값 상승 주범이라는 지적에 시행 3년 만인 2020년 아파트와 비아파트 단기임대 유형에 대한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6월 비아파트에 한해 6년간 단기 매입 임대를 부활시킨 상황.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어지는 게 문제라며 양도세 중과 제외와 관련해 제한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한 기간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에는 일반 주택처럼 똑같이 하고. 이에 대해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매도를 강제하면 저렴한 임대주택이 사라질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장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을 받으면서 매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배제를 통한 임대 유지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입니다. 등록임대주택들의 매도를 강제하는 건 동시에 공공임대와 같이 저렴한 임대주택이 그만큼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아파트와 비아파트 시장을 구분해 주거 불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으로는 이런 혜택이 없어질 거라는 신호를 준다라면 시장에서 서민을 바탕으로 한 주택 공급은 나오기가 좀 힘들고 이런 그 공급 자체가 주택 가격보다도 임대차 시장과 주거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어요. 비아파트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까지 폐지하면 정책 신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난해 6월 4일자 기준으로 비아파트는 6년 단기 매입 임대를 허락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1년도 안 돼서 채 규제를 강화할 경우 시장에 혼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아파트 중심으로 임대사업자의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매입 임대주택 중 아파트가 매물로 나온다고 해도 등록 요건상 구축 아파트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여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네,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결국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어젯밤에 직접 발표를 했는데 결국에는 당내 반대 여론을 뛰어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일단 합당이 완전 무산되거나 물 건너간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게 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합당이라는 큰 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지방선거 이전에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과연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또 방식에 있어서도 당대표께서 선 제안하고 후 수렴하는 절차가 괜찮은 것인가, 네.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께서 이거를 충분히 수렴한 이후에 판단을 내리신 것이 전 잘 된 것이다. 특히나 이 전당원 여론조사를 거치지 않았던 것이 전 잘 됐다고 보는 이유가요. 전당원 여론조사를 만약에 추진하게 됐다면 그 추진하는 전후 과정에서 갈등이 더 내용이 격화됐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어제 의총을 거친 다음에 비공개 최고위를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대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결론을 냈다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는 어제 전당원 여론조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표하던데요. 그러니까 본인께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 정청래 대표는 취임 전부터 뭔가 이 당원 주권주의, 당원들에게 의사를 묻겠다, 당원의 운영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1인 1표제도 결국 통과를 시키셨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1인 1표제, 당원들에게 모든 걸 다 물어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국민주권주의를 추종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도 역시나 뭔가 정책 결정 하나하나 국민들께 다 일일이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네. 당원들에게 큰 권한을 주는 거는 모든 방향입니다만 이렇게 합당과 관련된 큰 당의 운영 방향에 있어서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다수의 힘으로, 다수결로 뭔가 결정을 한다? 이건 부적절했기 때문에 당대표께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도 그 아쉬운 부분은 이거를 그렇게 못했다라기보다는 당원 주권주의를 외쳤던 본인이 그거를 이행을 한번 못했던 거에 대한 아쉬움, 그런 것들을 밝히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추진하되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추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당초에는 이 지방선거 이후에는 또 8월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네. 또다시 이런 명청 내전이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청와대의 뜻이 전달된 것이 SNS를 통해 밝혀졌잖아요. 강북구 최고위원이 홍익표 정무수석을 만나고 그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뜻은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하는 것이고 통합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이다. 네. 이것이 홍익표 원내 정무수석을 통해 여당 지도부에 전달이 된 내용입니다. 저는 명백히 이 부분은 당무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친명 진영에서도 이 부분을 극렬하게 반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강덕구 의원의 저 글은 지금은 뭐 금방 삭제가 됐었고요. 강덕구 의원이나 청와대 측에서는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데 저 글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근데 저 통합전당대회 얘기라든지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를 하자는 얘기는 저도 사실 방송에서 많이 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전에 하는 것이 부적절하지 지방선거 이후에 결국 그 진보 진영 안에서의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은 언젠가 해야 된다는 얘기는 누구나 했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내 내용이 너무 격화되고 있다 보니까 혹시나 지금 대통령실에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접 입장이 전 아니라고 보는데요. 네. 홍익표 정무수석이 아무래도 이 당내 내용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출구 전략, 예를 들면 정청래 대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정도의 중재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게 좋지 않겠냐는데 제안은 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입장이 밝힌 건 없고요. 당내에서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수면 위아래에서 논의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 저는 사실 통합전당대회 도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번 과정에서 두드러졌던 것이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 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결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중도를 확장하기 위해서 계속 중도 쪽으로 가고 있었고 계속 진보 진영에서 더 강한 진보를 외쳤던 게 조국혁신당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 8월 전당대회 이전까지 2달 동안 그 간극을 과연 메울 수 있을 것인가. 메우는 게 합의가 된다면 통합전당대회도 가능합니다만 그게 안 된다면 조금 더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지금 마치 바이블처럼 뭔가 지시사항이 내려온 건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방선거가 6월이고요. 그 이후에 그 통합 논의를 하면은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인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에서는 통합 전당대회를 치르는 방식도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었죠. 네. 그런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홍익표 정무수석의 저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명확해진 겁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강덕구 의원이 올린 SNS를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게 대통령의 지시 그리고 청와대가 어떤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어요. 이 내용은 그동안 청와대가 어떤 당무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었고 민주당과 청와대는 수평적 관계다, 수직적 관계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에 굉장히 배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국면에서 전혀 다른 별개 사안인 특검 추천 문제가 불쑥 불거졌고 그것을 통해서 친명과 친청 간의 대립구도가 더 공고해졌고 친청계가 여기서 물러나는 상황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대통령이 어떤 진노했다는 내용까지가 보도가 됐어요. 이런 것들이 과연 청와대의 어떤 철저히 계획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이게 민주당이 먼저 합당 제안을 했는데 판을 엎은 것도 이제 민주당이 된 그런 격인데 잠시 뒤에는 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할까요? 조국혁신당에도 아마 홍익표 정무수석의 여러 메시지가 전달이 됐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국면에서는 제일 큰 피해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주가가 가장 떨어진 지금 상황이에요. 그리고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 그리고 민주당과의 당장 눈앞에 있는 선거연대가 굉장히 강력하게 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정면적으로 어떤 대항을 하거나 민주당과 선을 긋는 메시지는 나오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갑작스럽게 합당을 제안을 하면서 민주당 내 계파 갈등만 표면 위로 끄집어냈다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반으로 쪼개진 당내 상황을 이끌고 지방선거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일단 뭐 개파
투쟁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고 말씀들 사실 수면 위로 올라오기 전에도 계속해서 야당이나 언론에서는 개파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 무슨 명청대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네. 합당과 관련된 민주적인 정당 안에서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던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안에서도 사실 합당과 관련돼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친명 의원인 김명진 의원 같은 분은 그런 분들은 또 합당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게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개인의 의견이 자유롭게 나온 겁니다. 저희 당은 뭔가 그 당대표가 뭔가 제안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를 그 획률적으로 따르고 그런 다음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뭐 징계한다거나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정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 친명 의원들이라고 한 분들은 다 결국 정청래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명 의원들도 찬성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네. 개파색이 뭔가 이 계기로 해서 뭔가 짙어졌다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민주적인 정당 운영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파 얘기가 나와서 이 질문만 좀 더 드려보면은 어제 친명계 의원 70여 명이 의원 모임을 만들었더라고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데 구성원의 면면을 보니까 반청 세력의 집결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청으로 볼 것이냐, 대통령을 좀 더 생각하는 분들로 볼 것이냐, 이게 결국 똑같은 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지금 결국 주제를 다루는 게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는 분들,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 생각 안 하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의원 160명 전부 다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안으로서 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조금 더 대통령과 관련된 것들을 좀 빠르게 처리하자라고 하는 분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청계 모임이 집결됐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집결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이어서 지금 윤리위에서는 친한계인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가 심의 중입니다. 당이 징계 전쟁터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당내에서 어떤 다른 의견을 가진 분이 좀 윤리위에서 심사를 해달라고 제소를 한 상황이고 아직 어떤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결과가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네. 과거에 보면 우리 당 내에서 이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를 한다고 했을 때 연판장이 돌아갔던 경우가 있어요. 출마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당내에서는 그런 연판장에 대한 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에 그런 것들이 또 불거졌던 것이 아니냐라는 또 당내 일각에서 우려가 있어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좀 다뤄달라고 했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심사 중이기 때문에 저는 뭐 친한계 내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숙청 정치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얼마 전에 우리 당협위원장 당무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친한계를 솎아내기 위한 감사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은 통합과 쇄신이 우선이다. 그 결과는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겠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면은 조금 이 당 윤리위에서 조금 빠르게 결론을 도출해서 이 징계 관련된 논의 자체, 그 당내 안팎의 우려 자체를 빠르게 불식시키는 것이 저는 좀 좋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그 고성국 씨에게 탈당 권유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당사에 전두환 씨의 사진을 걸자라는 이제 과격한 주장을 했다는 게 그 이유인데 이게 보니까 10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안 하면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0일 동안 제소를 안 하면 본인이 재심의 신청을 안 하면 제명 처분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저희 당에서 명백하게 이제 언론을 통해 공지가 됐습니다. 이 부분 전두환 씨에 대해서 어떤 저희가 그 사진을 건다 이런 부분은 전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당의 공식적인 의사가 전달이 된 부분이 있죠. 당내에서는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 고성국 씨에 대한 어떤 징계 부분은 이 일반 당원의 한 명입니다. 그리고 어떤 직책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사안의 중대성이나 지속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 서울시당 윤리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동의할 수 없다. 재심을 신청한다면 중앙윤리위에서 또 한 번 판단을 거칠 것인데요. 저는 이 부분 역시도 당이 이미 명백하게 입장을 밝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빠르게 정리가 되는 부분으로 해야지만이 논란이 확산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유튜버 전한길 씨가 윤 어게인과 같이 갈 건지 사흘 안에 대답을 해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했었는데 어제 장동혁 대표가 이 절연 의제를 자꾸 끄집어내는 것은 분열의 씨앗이다라고 좀 제법 단호하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안 하겠다는 거죠. 절연을 끝까지 안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라고 보고요. 이거에 대해서 절연 이야기를 했던 것은 사실 지금
쫓김을 당하고 있는, 쫓겨나고 있는 친한계 쪽에서 계속 주장했던 건 아닙니까? 윤호개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하지 않으면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이게 친한계가 대표적으로 주장했던 것,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 오세훈 시장과 친한계에 대해서 지금 장동혁 지도부, 국민의힘 당권파가 어떻게 했는지는 다 지금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뭐 징계 관련 이야기를 살짝 했습니다만 네. 서울시당 징계위가 지금 유튜브 고성국 씨에 대한 이런 판단을 내린 건 결국 중앙윤리위에게 부담을 주기 위함입니다. 중앙윤리위가 지금 배현진 시당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서울시당 윤리위의 그 결과에 대한 고성국 유튜버의 반발이 있으면, 이의 신청이 있으면 중앙윤리위가 또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자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징계를 내리고 유튜버 고성국 씨와 관련된 사람들은 이의 신청을 받아주고 이런 식의 부담이 갈 수도 있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이 전체 큰 그림에서 지금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래서 안고 갈 거야 말 거야, 말씀하신 것처럼 전환기치도 3일 내에 대답하라, 안고 갈 거야 말까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네. 결국 답 못한 겁니다. 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안고 가겠다는 답을 한 것과 다른 바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장 대표의 발언이 절연을 안 하겠다는 답변이었다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어제 김민수 최고위원도 윤호개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거 노선 변화 아닌가요? 특정 단어만 떼내서 비판을 하는 것은 크게 국민들께서 공감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당은,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에 동의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존중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끼친 피해, 여러 가지 상처에 대해서 참담하게 생각하고 사죄의 말씀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전당대회 의원총회에서 수석 대변인을 통해서 비상계엄이나 내란에 동조한 적이 없고 부정선거, 윤호개인 세력에 동조하지 않는다,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발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차례 이미 명확한 입장을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절연을 하는 단어를 언급하라고 요구하는 것, 그 자체가 국민의힘의 시계를 과거로 돌리고 과거 프레임에 가두기 위한 정략적인 행태다, 요구사항이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입장에서 변화한 게 없다. 이 말씀을 어제도 반복을 하신 겁니다. 저는 어제는 저 말씀 외에도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어젠다를 갖고 미래로 나가야 선거에 이길 수 있다.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바라는 것은 과거와 달라지는 모습이다. 이런 것이 어떻게 절연을 하지 않겠다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당대표, 아무리 상대 당이라고 해도 그 상대당 대표가 한 발언에 대해서는 정체적인 맥락과 그 진위를 좀 면밀히 헤아려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이 강선호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이제 검찰에 송부를 했고요. 이르면 오늘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어제 강선호 의원이 친정인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글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 평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 체포동의안은 전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민주당에서 즉각적으로 징계를 내렸던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민주당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걸 또 보호해 주려고 한다. 사실상 당에서 결정한 것을 역행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전 당론으로서 그래서 체포동의안 찬성할 건가 반대할 건가 이 논의를 하진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의 뭐 글쎄요, 찬성 반대 의견 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통과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가 참여를 해줘서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당은 이 사안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한 그런 경찰의 노력에 우리는 동조하고 있다, 도와주고 있다,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줘야 우리가 내렸던 징계에 대한 당위성을 국민들께 설득할 수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의원들께서 이 친전을 보고 혹시나 개인적 연 때문에 흔들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당을 좀 더 생각해 주시라, 선당우사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그 메시지 내용은 어쨌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었더라고요. 이렇게 당내 의원들에게 친전을 돌려서 구명 활동을 할 게 아니라요. 본인이 과거에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을 해명을 해야 되겠죠. 그 친전 내용과 과거 본인이 했던 말이 배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례적으로 받은 쇼핑백이었다. 과거에는 그러면 왜 보좌진이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이런 부분부터 소상히 국민 앞에 밝히고 사과를 해야지 맞는 것이겠죠.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가족사까지 언급을 하면서 감정의 읍소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정치개혁을 해서 이런 부정부패를 바로잡아야 할지를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이 체포결의안에 동의를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그 정치개혁의 어떤 척도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가결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세요?
가결은 될 것이라고 봐요. 민주당도 대부분은 동의를 해주실 텐데 네. 지금 민주당 법여권이 190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190석 중에서 얼마나 체포동의안에 가결을 해주느냐, 지금은 여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과연 거기서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찬성을 해줄지 아니면 온정주의에 젖어서 반대표를 던질지, 이것을 보고 국민들이 민주당을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으로서는 두 번째로 내란 혐의에 대한 법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미 1심 선고를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외에도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이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은 내란 혐의 책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내란 혐의 재판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아 기소된 사건은 곧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한 전 총리 탄핵 소추 이후 후보자 가운데 2명만 우선 임명한 혐의를 받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역시 같은 재판부의 심리를 받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후 가장 먼저 선고를 받는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무기징역이 구형된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동시에 같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평양 무인기 의혹과 내란 관련 자료를 은폐하려 한 혐의 재판은 공판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공판 시작을 앞둔 군사기밀 누설 혐의 재판까지 모두 4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은 지난달부터 시작됐습니다.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거나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 등 다양한 쟁점을 다투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정부 국무위원들을 두고 이들의 제지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의 실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거라 꼬집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선고 뒤에도 이들에 대한 법적 판단은 줄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CCTV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대통령실 CCTV를 유의미한 증거로 봤습니다. 오히려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마쳤다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이 단둘이 남아 문건을 보는 모습. 재판부는 두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논의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상민과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지시에 관하여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이상민으로 하여금 그러한 지시를 수용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계엄 전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CCTV는 이상민 전 장관 재판에서도 증거로 쓰였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품에서 꺼낸 문건을 한 전 총리와 공유하는 모습에 주목하면서 웃는 표정까지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피고인께서 좀 웃으시는 듯한 그런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피고인께서 건네준 문서를 좀 유심히 살펴보시는. 하지만 이 전 장관 측은 CCTV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이 대화 내용은 엄격한 증명이 대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CCTV 영상으로는 대화 내용을 알 수가 없고 지금 현재 문서의 내용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리가 담기지 않은 영상만 가지고 대화 내용을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내란과 관련된 주요 임무에 대한 것을 협의한 것인지 여부는 음성이 없기 때문에 확인이 안 돼요. 그냥 요런 형태의 모습이 두 사람 간에 오갔는지 여부만 영상으로 확인하면 되고. 특검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확보된 대통령실 CCTV가 이 전 장관 사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제 재판부 판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지난해 말 터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 결과가 2달여 만에 나왔습니다. 쿠팡의 주장과 달리 정부의 추정대로 3,300만 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범인은 또 연락처와 주소가 담긴 배송지 목록 페이지를 1억 4천만 번 넘게 무단으로 조회해 정보를 빼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쿠팡 침해 사고로 빠져나간 정보는 고객 이름과 이메일 3,367만 건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전화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배송지 목록 페이지는 1억 4천만 번 넘게 조회 유출됐습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 주문한 상품 목록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화면도 각각 5만 회, 10만 회 넘게 외부로 빠져나갔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앞서 쿠팡 측이 자체 조사 결과라며 내놓은 3,000건 유출 주장을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저희 참고 요소일 뿐입니다. 저희는 쿠팡의 서버를 갖다 다 뒤져서 지금 거기에서 외부 공격자에 의해서 얼마만큼 확인이 되고 얼마만큼 유출이 됐는지를 갖다가 조회 유출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 유출 사태를 일으킨 건 쿠팡 인증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한 전 직원 A씨로 특정됐습니다. 퇴사 후에도 보관하고 있던 인증키를 이용해 계정 로그인에 필요한 전자출입증을 위조한 뒤 무단으로 접속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조사단은 쿠팡 측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인증체계 관리상의 문제점도 강하게 질타를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키 관리 시스템도 지금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부분도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관리의 문제입니다. 지능화된 공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쿠팡 측의 정보보호체계 개선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또 침해 사고 늑장 신고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데이터 삭제로 자료 보전 명령을 위반한 사안은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동남아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서 직접 제조하고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풀어놓은 마약은 무려 5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마약 범죄에 대해 총력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커다란 가방을 맨 남성이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뒤이어 또 다른 남성도 비슷한 가방을 메고 들어오는데요. 겉보기엔 여행객이지만 가방 안에는 합성 대마와 필로폰 등 마약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들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베트남과 필리핀 등에서 마약을 들여오는 이른바 밀반입책이었습니다. 어둠 속 한 남성이 플래시를 켜고 주위를 살피더니 땅에 무언가를 묻습니다. 날이 밝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 묻어둔 물건을 꺼내 들고 자리를 떠나는데요. 마약을 직접 만나지 않고 주고받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입니다. 이들은 CCTV가 적은 야산이나 공원을 돌며 마약을 숨기고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국내에 조직적으로 유통하고 직접 엑스터시 등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년 동안 밀반입부터 제조, 유통까지 조직적으로 운영해온 일당 122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47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압수된 마약은 56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최근 적발 사례 가운데서도 규모가 큰 편인데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마약 문제를 국민이 병드는 문제이자 지하경제 범죄로 규정하며 단속 인력과 예산을 신속히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들이 오염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마약 문제는 국민이 병드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 지하 경제 문제이기도 하고 역량을 좀 최대한 투입해서 하도록 하시고요. 마약이 빠른 속도로 퍼지며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랜데요.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만큼 강력한 대응과 처벌로 더는 우리나라에서 마약 범죄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북 경산에 있는 대한송유관공사 유류 저장 탱크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폭발한 탱크에는 휘발유 250만 리터가 들어있어 큰 피해가 우려됐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휘발유가 타는 시뻘건 불길이 거대한 유류 탱크를 집어삼킬 기세입니다. 대한송유관공사 경산저유소에서 유류 탱크가 폭발한 건 오전 7시 50분쯤입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덮개가 날아갔고 거센 불이 주변을 뒤덮었습니다. 폭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탱크 덮개 부분은 종이장처럼 찢겨나갔고 외벽도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폭발한 탱크에 저장된 휘발유는 250만 리터에 달했습니다. 주변엔 똑같이 기름 수백만 리터가 든 탱크 18기가 빽빽하게 설치돼 있었고 민가도 가까워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뭐가 펑펑 걸어서 그런데 보청기가 잘 안 느끼거든. 네. 그런데도 막 소리 크게 나더라고요. 볼이 막 타더라고요. 벌거이 타더라고요. 큰일 났다. 다행히 유류 탱크에 자체 진화 장비가 작동했고 소방 당국도 여러 차례 폭발 대비 훈련을 한 장소라 빠르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은 2시간 50분 만에 모두 꺼졌고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휘발유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하면 유증기로 해서 화재 표면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합니다. 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화재 진압은 물보다 가벼운 포맥으로 해서 화재면을 다 덮었습니다. 폭발 원인은 정전기로 추정됩니다. 직원이 기름 상태를 확인하다가 건조한 날씨로 생긴 정전기가 기름 증기에 옮겨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똑바로 된 제품인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올라가서 샘플을 하게 돼 있습니다. 샘플링 작업을 다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화재가 조금 발생돼서 소방은 탱크에 남은 기름을 모두 뺀 뒤 감식을 통해 폭발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의대 신입생을 3,342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추가 정원은 모두 지역 의사로 뽑아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할 방침인데 의료계는 증원 인원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미래 의사 부족 숫자 추계에 들어간 지 반년 만에 정부가 의대 증원안을 확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2037년에 의사가 4,724명 부족할 거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고지고대로 늘리면 의대 교육 여건이 더 나빠질 거로 보고 75%만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대 신입생을 3,342명 더 뽑기로 했습니다. 5년간 2,000명씩 10,000명을 늘리겠다던 전 정부 계획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겁니다. 현재 2사 2호 학번이 더블링이 돼서 그 증원된 1,500명 정도의 증원이 같이 되다 보니 이 인력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 역량에 대한 그런 고려 등을 해서 내년엔 기존 정원 3,058명에 더해 490명을 증원하고 2028년과 2029년에 613명씩, 2030년과 2031년엔 공공의대와 신설 지역의대 배출 인원까지 합해 813명씩 늘릴 예정입니다. 연평균 668명 규모인데 내년부터 증원이 이루어지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신규 의사 3,542명이 추가 배출됩니다. 특히 서울을 뺀 전국의대 32곳에 더해지는 신규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학비를 지원하고 그 지역에서 10년간 지역의사로 의무 복무하도록 해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겁니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4월 중에 대학별 인원 배정을 끝마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의료 환경 개선 없이 숫자만 늘리는 건 국민을 속이는 거라며 실제 교육이 가능한지 전수조사에 착수해 모집 인원을 재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현재 발표된 모집 정원보다 훨씬 적은 수만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2년 만에 발표된 의대 증원안으로 정부와 의료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될 거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1억 공천원금 의혹과 관련해 어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검찰로 보내지면서 국회로는 언제쯤 제출될지 관심입니다. 또 같은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 전 시의원도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희영 기자, 강 의원의 구속 심사 절차를 밟으려면 앞으로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네, 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라 체포에 대한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요.
체포동의 요구서가 어제 오후 법원에서 검찰, 다시 법무부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는데 대통령 재가까지 받으면 이르면 오늘 국회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 본회의 보고 뒤 하루에서 사흘 안에 표결이 진행돼야 하는데요. 이를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돼 가결되더라도 강 의원의 구속심사는 설 연휴가 지나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요구서 송부부터 본회의 가결까지 2주 가까이 걸리기도 했는데요. 이를 의식한 듯 강 의원은 어제 민주당 의원들에게 1억 원은 정치 생명과 인생을 걸 가치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친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김경전 시의원의 영장 실질심사 일정은 잡혔습니까? 아직 일정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번 주 안에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은 그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영장 신청 나흘 만으로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김 전 시의원의 신병이 확보되면 이번 구속영장에서는 빠진 민주당 의원 상대 쪼개기 후원 의혹이나 지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로비 의혹 등 아직 남은 수사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로비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중진 의원의 보좌관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네, 김병기 의원 소환은 언제 이뤄질까요? 네, 김 의원은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치연금 수수나 아내 사건 수사 무마 등 의혹이 13가지에 이르는 만큼 한 차례 소환 조사로는 부족하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김 의원을 둘러싼 수사는 지난해 12월 말 착수됐지만 김 의원은 아직 한 차례도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의 실제 출석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의 관련 수사 역시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네, 생생한 올림픽 소식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 선수는 클린 연기로 시즌 베스트를 기록했는데요.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밀라노 동계올림픽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차준환 선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번 올림픽 무대가 3번째인데 일단 시즌 베스트를 기록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열렸죠. 이 동계올림픽 남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서 92.72점으로 6위를 기록했는데요. 차준환 선수가 연기를 마쳤을 때까지는 1위에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그 뒤로 이제 잘하는 선수들이 그 뒷조에 배치가 됐기 때문에 연기를 모두 마치고 6위로 올라갔지만 개인 단체전에서 차준환 선수가 실수를 보였던 트리플 악셀 실수 없이 무난하게 넘어갔고요. 이 실수 없이 전반적으로 연기를 마치게 되면서 개인 시즌 최고 점수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최고 점수에는 미치지 못해서 인터뷰할 때 좀 서운한 감을 나타내기도 했었죠. 예, 저도 사실 실시간으로 좀 보긴 했는데 그 댓글에 왜 이렇게 점수가 좀 짜냐 이런 이제 평가가 있는데 이게 뭐 그냥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평가입니까? 아니면 보시기 어땠습니까? 보통 이게 차준환 선수가 경쟁자인 뭐 미국의 일리아 말리니 선수나 일본 선수에 비해서 이제 고난도 기술과 연기로 높은 점수를 받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대신에 그 안정적인 스케이팅과 이 풍부한 표현력으로 점수를 받는 선수인데 이 때문에 실수 없이 펼치는 연기가 가장 중요한 선수이고요. 경쟁 선수들보다 특히 고난도 연기가 없고 또 시그니처 기술이 없다는 점에서는 좀 약점이 있죠. 그래서 이 점수 평가에 좀 서운한 감이 있는 거는 뭐 사실이긴 하지만 특별히 뭐 편파라든지 어떤 뭐 선입견이 있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죠. 네네. 말씀해주신 대로 단체전 때 좀 점프 실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예방 주사가 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빙질에 대한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 빙질에 대한 지적은 이제 미국의 그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이제 나온 얘기거든요. 쇼트트랙과 피겨 스케이팅은 그 밀라노에 있는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에서 경기를 같이 사용합니다. 같은 경기장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유독 미국 대표팀의 쇼트트랙 선수들이 오늘 경기에서 자주 넘어졌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넘어진 선수들이 나왔는데 대부분 다 미국 선수들이었었고요. 자, 그리고 이 빙질이 너무 물러서 그러니까 단단해야지 마찰력이 생겨가지고 선수들이 그 레이스 펼치는데 도움이 되는데 물으면은 푹푹 빠지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물을 수도 있습니다. 네. 선수 입장에서는 물르다는 조건은 다 공평하죠. 미리 이 아이스, 그러니까 얼음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수의 그 능력, 얼음 상태를 빨리
파악해서 내가 오늘 레이스는 이렇게 펼쳐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결국 선수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제 사흘 뒤에 프리가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역전 메달까지 도전해 보는 상황입니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이 최초로 우리 한국 남자 피겨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보기를 응원하는 마음이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려 보면은 네. 쉽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쇼트 프로그램에서 1위를 기록했던 미국의 그 일리아 말리니 선수가 108.16점이고요. 예. 이 차준환 선수는 92.72점이거든요. 오늘 1, 2, 3위가 모두 100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4위, 5위가 93점 대 92점대이거든요. 때문에 점수차가 좀 많이 벌어졌다. 차준환 선수의 연기 스타일을 보면 실수 없이 마무리 지으면서 풍부한 연기력으로 이제 어필하는 것이 점수를 갖고 오는 건데 약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명적인 차준환 선수만의 시그니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상당한 역전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앞서 있는 선수들이 큰 실수가 나오지 않는 한 메달권이라고 좀 봐도 되겠죠. 그러나 메달을 확실하게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 차준환 선수는 실력뿐만 아니라 이 화려한 외모로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히나 이 남자 피겨 선수들은 이제 그런 면이 또 많이 부각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연기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남자 선수들도 마찬가지이고 여자 선수들도 뭐 특별히 그 비주얼에 대해서 많은 평가를 받고 있죠. 예. 보그, 그러니까 패션 잡지죠. 보그의 홍콩판이 차준환 선수를 비롯해서 13명의 이번 올림픽 미남 선수를 선정했는데 그중에서 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네. 차준환 선수를 두고서 깨끗하고 차가운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전에 이 뭐 차도남이라는 그 이미지가 대표적으로 회자가 되면서 이 차도남, 차도녀라는 이 단어가 유행했었는데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있죠. 근데 벌써부터 확실히 전 세계가 한 가족, 한 지붕이 됐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이번 동계올림픽 단체전에서 연기를 보였잖아요. 네. 그 단체전 연기 보고서 벌써 이탈리아 밀라노 현지에 차준환 선수를 보겠다고 하는 팬들이 벌써 생겼다는 거 보니까 정말 빠릅니다. 네. 일단 뭐 메달을 하나 딴 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자, 쇼트트랙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아픔이 있었습니다. 미국 선수가 넘어지면서 우리 대표팀이 이제 걸려 넘어졌잖아요. 혼성 계주였거든요. 이제 혼성 계주가 쇼트트랙 경기 첫날에 열렸고 우리가 메달을 기대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혼성 계주에서 메달을 따내고 기분 좋게 출발하자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좀 무너져서 좀 안타깝게 됐죠. 혼성 계주에서 우리 대표적 선수들이 준결선을 1위로 통과했고요. 이제 준결선에서 결선 진출을 다투는데 미국의 컬린 스토더드 선수가 인코스로 가고 김길리 선수가 아웃코스로 질주를 했거든요. 근데 이 커스토스 선수가 넘어지면서 아웃코스를 밀려났고요. 이 선수에게 김길리 선수가 충돌해서 넘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3위로 레이스를 마쳤습니다. 조 1, 2위까지 결선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3위는 파이널 B로 밀려나서 순위 결정전을 하게 되고요. 순위 결정전에서 6위를 기록하게 됐죠. 좀 억울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경기 후에 우리 대표단 관계자가 미국 팀에 페널티를 주고 우리에게는 어드밴스, 그러니까 억울하게 경기를 마쳤다고 해서 결선 진출을 어필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김길리 선수 부상은 어떻습니까? 김길리 선수가 충돌하고 난 뒤에 그 미국 선수의 스케이트가 김길리 선수의 배를 찌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됐는데 다행히도 큰 부상은 아니라서 이 남은 경기 일정에 그게 커다란 영향을 주지는 않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예,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이제 개인 종목에서 우리 선수들이 심기일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얼음공주로 불리는 최민정 선수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죠. 최민정 선수는 많은 기대를 걸고 있죠. 그러니까 2014년에 최민정 선수가 고등학생 신분으로 국가대표에 처음 선발이 됐거든요. 2014년 그 이후로 지금까지 10년 넘게 한국 여자 쇼트트랙을 대표했던 선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이 최민정 선수는 특히 이번 올림픽에서 주종목인 1500m에서 3회 연속 올림픽 재패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최민정과 그의 이번에 발탁된 후배인 김길리 선수 그리고 여자는 캐나다의 세계 랭킹 1위 코트니 소우라 선수의 3파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오는 임종원 선수도 지난해 깜짝 스타로 등장했거든요. 예. 지난해 이제 고등학생이었을 때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쟁쟁한 선배들을 다 따돌리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생애 첫 월드컵에 진출했는데 생애 첫 월드컵에서 1500m 금메달, 1000m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예. 그 이후로 이제 2차, 3차 대회에서는 메달이 없었는데 마지막 4차 대회에서 1000m 금메달을 따내면서 그 이전까지는 그냥 스케이트 잘 타는 선수라는 평가였었는데 국가대표 선발 그리고 월드컵에서 실제로 성과를 내면서 한국 쇼트트랙 남자 미래를 가져갈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모든 게 다 좋은데 다 좋은데 혹시라도 올림픽 첫 출전이고요.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 주는 어떤 그 긴장감에 무너지지 않을까는 좀 조심스러운 경험 미숙에 대한 우려는 조금은 좀 있죠. 예. 최민정 선수는 500m, 임종원 선수는 1000m에서 뛰게 되는데 여기에서 좋은 소식이 좀 들려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자 컬링 보겠습니다. 2018년 평창 때 팀킴 정말 유명했는데 8년 만에 다시 우리 컬링 대표팀이 메달에 도전합니다. 미국과 첫 경기를 치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내일 5시 5분이거든요. 컬링 여자부에서 우리 대표팀이 미국과 1차전을 치게 됩니다. 이번에 대표팀이 경기도청이거든요. 5G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이 컬링에서는 국가대표를 선발할 때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대표 팀을 선발해서 팀 자체가 이제 이번 경기도청이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나서게 됐는데요. 김은지 선수가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이후로 12년 만에 올림픽에 다시 참가하게 됐습니다. 이 경기도청이 그 당시에 여자부에서는 국내에서 1위 팀이었었는데 이 평창 동계올림픽 때 출전권을 놓쳤었죠. 그 이후에 이제 절치부심하면서 다시 올림픽에 올라가게 됐고요. 때문에 경기도청은 굉장히 노련한 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고요. 실제로 지난해 그 그랜드 슬램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2023년 그랜드 슬램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2024년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동메달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라이벌인 그 스웨덴 전만 잘 견뎌내면은 충분히 메달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컬링에서 스킵이라는 그 이제 역할이 야구의 투수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우리 팀에는 그 스킵 경험자가 3명이나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여자부에서는 보통 10엔드까지 가는데 한 선수당 2번씩 이제 그 스톤을 던지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7번째, 8번째 샷인데 그 7번째, 8번째 샷을 바로 이제 스킵이 하고요. 팀의 이제 그 전략 전술을 짠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김은지 선수는 뭐 경험도 풍부하고 승부사적 기질이 있는 선수인데 스킵을 맡고 있고 김은지 선수 이외에도 뭐 김수지 선수, 김민지 선수가 스킵 역할을 했던 선수들인데 김수지 선수가 춘천시청이라는 팀에서 스킵을 하면서 경험을 쌓았고요. 김수지 선수의 뒤를 이어서 김민지 선수가 춘천시청 스킵을 이어받았었죠. 스킵이라는 이 경험이 선수들에게는 경기 전체를 보면서 게임을 조율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스킵 출신 선수들이 많다는 것은 경기도청 이 대표팀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예. 자,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은메달 하나 그리고 동메달 하나를 지금 수확한 상태입니다. 은메달은 김상겸 선수가 스노보드에서 땄고 그리고 유승은 선수도 스노보드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상황인데 사실 설상 종목이 우리나라에서 좀 어느 정도는 좀 비인기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두 선수가 바람을 이제 확실히 좀 일으켜 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더 이 주목을 더 받게 되는 이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스노보드 평양 대회전에서 김상겸 선수가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여태까지 설상 종목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이상호 선수의 은메달이 최고이자 유일한 그 메달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 설상 종목 최초의 금메달에 도전했는데
평양대회전에서는 기대를 모았던 이상호 선수가 실패를 하고 대신에 김상균 선수가 메달을 따왔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유승훈 선수가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가지고 왔고요. 네. 오늘 저녁에 열리는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최가운 선수도 메달에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선수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평양대회전 한 종목에서 이 하프파이프와 그리고 빅에어라는 종목의 다변화가 좀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반갑게 느껴지고 특히 이 스노보드는 10대와 20대들에게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때문에 조금만 더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 좋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 가능성을 확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재능 있는 선수가 이런 설상 종목에서 더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런데 앞서 말씀해주신 두 선수가 받은 포상금도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스키 스노 협회가 올림픽 전에 올림픽 금메달엔 3억 원, 은메달에 2억 원, 동메달에 1억 원의 포상금을 걸었거든요. 예. 때문에 이제 김상균 선수 2억 원이고요, 유승훈 선수 1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 포상금은 협회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주는 그 포상금과는 또 별개입니다. 이번에 이 올림픽 때마다 이제 포상금이 관심에 오르죠. 네. 미국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그 유력한 그 경제인이 이 후원금을 내 가지고 참가한 모든 선수들에게 성적과 관계없이 2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2억 9천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을 할 예정이고요. 개최국은 특별히 성적에 민감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죠. 예. 개최국 이탈리아도 금메달 포상금 20만 달러를 내걸었습니다. 네. 재밌는 거는 이 폴란드이거든요. 이제 폴란드요?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으로 12만 유로를 제시를 했는데 이 12만 유로를 모두 다 현금이 아니라 암호 화폐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선수들의 반응이 어떨지, 속마음이 어떨지는 좀 궁금해지기도 하죠. 예, 요즘 시세가 좀 많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예. 현금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수들 경기력을 위해서 지금 우리 체육회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 보온 도시락이 상당히 그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온 도시락이 등장한 이유는 역시 우리 한국인들이 없으면 안 되는 밥 때문이겠죠. 이번에 이 대한체육회가 이 밀라노와 코르티나 다음베초 그리고 스키 종목 경기가 열리는 리비뇨에 급식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이곳에서 이제 우리 선수들이 그 센터에 가가지고 식사도 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오기 힘든 선수들에게는 도시락을 전달해 주는데 이 도시락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선수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급식 지원 센터가 아닌 코리아 하우스라고 한국 선수단의 커뮤니티 공간을 처음 제설을 했고 그 이후로 이번과 같은 급식 지원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비하면 우리 선수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발전이 됐죠. 그리고 우리 선수들을 또 지원하고 훈련의 효과를 높이는 스포츠 과학을 적용하는 그 분위기도 정착이 됐고요. 그래서 이 올림픽 때 선수단을 지원하는 어떤 수준이나 시스템을 보면 우리도 뭐 세계 정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보온을 넘어서 발열 도시락, 맛있게 먹고 우리 선수들이 선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본 예산 대비 8조 원 넘게 덜 거치면서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현실화됐습니다. 반도체 호황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는 22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추경 예산 재원은 1,000억 원 미만으로 집계됐습니다. 오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세 수입이 덜 거치면서 2023년 56조 원, 2024년엔 30조 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2년 연속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세수 부족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는 지난해 6월 2차 추경 예산에서 세입 경정을 통해 세수 예상치를 10조 원 넘게 낮췄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연간 국세 수입 현황 자료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국세 수입은 374조 원으로 추경 예산 대비 1조 8천억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의 대규모 세수 결손에서 벗어나 국세 수입이 당초 예산 규모를 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본 예산 때 예측한 국세 수입 382조 원과 비교하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8조 5천억 원이 덜 거쳤습니다. 본 예산 대비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현실화한 겁니다. 세입 경정 덕분에 추경 예산 대비로는 세수 결손에서 벗어났지만 본 예산 기준으로는 여전히 세수 결손이 된 셈입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37조 원 넘게 더 거쳤습니다. 특히 법인세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에서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85조 원의 법인세가 거쳐 22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7조 원 넘게, 양도소득세는 해외 주식 호황 등의 영향으로 3조 원 이상 더 거쳤습니다. 총 세출은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591조 원을 집행해 세출 예산 집행률 97.7%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았습니다. 한 해 살림을 하고 남은 돈인 세계 잉여금은 3조 2천억 원으로 이 가운데 추경 예산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일반 회계 세계 잉여금은 1,000억 원 규모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도 쓰지 못한 불용액은 10조 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불용률은 1.6%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당 논의가 좌초된 것에 대해서 입장을 언급한다고 합니다. 긴급 기자회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조국혁신당 당원 동지 여러분, 어젯밤 정청래 민주당 대표님으로부터 연대와 통합에 대한 민주당의 최종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합니다. 이번 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오늘의 결정을 추임받을 것입니다. 향후 양당의 연대와 통합을 위한 준비는 내란 세력의 완전한 심판, 지방정치 혁신 등 정치개혁,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지 숫자의 결합과 확대가 아니라 비전과 가치의 결합과 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합당 논의 국면 이전까지 일관되게 국힘제로, 부패제로를 위한 지방선거 연대를 주장해 왔습니다. 양당 간의 회동이 이루어지면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선거 연대가 맞다면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지방선거 연대의 원칙과 방법을 정할 것입니다. 지방선거 후에는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내용과 방식에 대한 논의를 책임감 있게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양당은 진심을 가지고 상호 신뢰와 존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특정 정치인 개인과 계파의 이익의 관점에서 사안을 접근하면 반드시 역효과가 납니다. 결과를 보지 못하고 논쟁만 하다가는 국민과 양당의 당원께 또다시 실망을 드리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 대표께서 조국혁신당 당원에게 표명한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조국혁신당 당원은 당으로 향해지는 비방과 모욕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비가 온 후 땅이 굳듯이 향후 양당 간의 연대와 단결이 강화되길 희망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어떤 풍파 속에서도 대의 중심 큰 정치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전에는 합당 논의를 중단하겠다라고 밝힌 데 대해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지방선거 연대라면 추진준비위에서 관련 원칙을 정할 것이라며 상호 신뢰와 존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곧 정리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 속보입니다. 이달 초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에 힘입어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이 21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137.6% 증가했고 석유 제품이 40.1%, 무선통신기기가 27.9% 늘어난 반면 자동차 수출은 2.6% 감소했습니다. 주요 국가별로 보면 중국으로의 수출이 54.1%, 미국으로의 수출도 38.5%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207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1.1% 늘었고 무역 수지는 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미국 증시 강세에도 오름폭을 반납하며 간신히 5,300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하락 출발했는데 개장 직후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개장 상황 함께 보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현재 5,30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작할 때는 0.15% 내린 5,293포인트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5,309포인트로 양전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0.49% 오른 1,120포인트로 출발했고 현재는 1,118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끝난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기술주는 하락하고 가치주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미국 경기가 식어가고 있다는 경제 지표도 잇따라 나오면서 투심에는 경기감이 느껴지는데 오늘 우리 증시가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자, 0.3원 내린 1,458.8원에 개정했는데 엔화 강세 영향으로 당분간 상승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 방한한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와 만납니다. 오늘 만남에서는 아직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못한 비관세 분야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는 비관세 분야 협상에서 식품과 농산물 교역,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데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미국이 관세를 인상해 무역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대미투자특별법이 입법되면 관세가 정상화될 길이 있다는 대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조금 전에도 러트닉 장관을 만나고 왔고 지금도 계속 대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비관세 장벽 협상이 안 되면 법이 통과되더라도 관세 인상 철회가 안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비관세 장벽 관련 한미 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그 트랙을 통해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이어 일본에도 약속한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일본은 경제산업상을 미국에 급파하면서도 관세 소송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의 관세 협상을 맡고 있는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이 방미길에 나섭니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 802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1호 투자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카자와는 미국과 접촉할 때마다 국익을 걸고 힘든 대화를 하고 있다면서도 이번에 투자 안건이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ご案内の通り同盟国に対してもアメリカファーストでさまざまな提案をしてこられるのが常です。そのためですね、接点を持つたびにですね、国益をかけた厳しいやり取りを毎回行っておりますので。 앞서 일본 총선 직전 다카이치 총리를 공개 지지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불만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일본이 지난해 7월 미국과 무역 합의 이후 1호 투자 안건을 곧 정하기로 했지만 결정이 미뤄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가 늦어진다며 관세 재인상을 기습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일본을 겨냥해 투자 압박에 나선 모습입니다.
Japan is putting up $550 billion in order to lower their tariffs a little bit. That way they have a little bit lower tariff. And they also opened their country to free trade, which nobody thought was even a possibility. 일본은 그러나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투자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보 성향의 커탄지 브라운 잭슨 미 대법관은 관세 소송 심리 과정에서 미묘한 법적 이슈가 많다며 최종 판결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는 그러나 관세 소송에서 최종 패하더라도 다른 수단을 활용해 관세를 계속 부과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르면 이달 말 최종 선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지연될수록 미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적, 정치적 실익을 챙길 수 있을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7조 원을 투입해 만든 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새 교량을 개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가 중국과의 경제 밀착 행보를 보이자 관세 100% 부과 위협에 이은 두 번째 선전포고를 보내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와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잇는 고디 하우 국제대교입니다. 지난 2018년 공사가 시작돼 6조 8,500억 원이 투입됐고 올해 하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돌연 다리 건설에 미국산 철강이 쓰이지 않았다며 다리 개통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The fact that Canada will control what crosses the Gordie Howe Bridge and owns the land on both sides is unacceptable to the president. It's also unacceptable that more of this bridge isn't being built with more American-made materials.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중국의 관계 개선에도 노골적인 경계를 드러냈습니다. 중국은 캐나다를 산채로 먹어버릴 것이라거나 중국은 캐나다에서 이루어지는 아이스하키 경기를 모두 없애버릴 것이라며 아이스하키 종주국 캐나다의 자존심도 긁었습니다. 두 정상은 통화로 교량 문제를 논의했는데 카니 총리는 상황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가 교량 건설 비용 4조 3천억 원 이상을 냈다고 설명하면서 양국이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재취임 직후부터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미국에 편입시키겠다고 위협해왔던 트럼프의 공세는 지난달 카니 총리의 방중 뒤 거세지는 양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중국이 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캐나다 상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한 상황입니다. 카니 총리는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의사가 없다면서도 미국에서 지금 정상인 것은 거의 없다며 미국이 주도했던 규범 중심의 세계 질서가 종말을 고했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관세 인상에 이어 양국 국경 물류의 핵심인 교량을 볼모로 잡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오랜 동맹인 두 나라 관계는 역대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오늘도 추위 걱정은 없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영상 1.5도로 평년 수준을 5도가량 크게 웃돌았는데요. 한낮 기온도 6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날이 온화하니 초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호흡기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서쪽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었습니다. 안개는 오전 중에 점차 거치겠고요. 낮까지 곳곳에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대부분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공기가 탁해서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영서, 충북의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충남과 전북, 경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점차 짙어지겠고요. 남해안 지역은 저녁부터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6도, 광주 8도, 대구는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치 초봄처럼 온화해지겠습니다. 영동과 영남 곳곳에 건조특보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 업실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